뭐 하여튼 우리 지방자치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아요? 지방자치는 아무리 자력이 싶어도 인구가 없다든지 지역이 없다든지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여러분과 함께 지도자분들하고 함께 여러 말씀 나누고 공유하는 생각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몇 가지 역사를 한번 보죠. 1992년 4월 13일 음력이죠. 어떤 날일까요? 임진왜란 발발입니다. 근데 4월 13일 상륙을 했는데 한양 도성이 언제 함락되느냐? 1592년 5월 2일이에요. 그럼 20일 만이에요. 그럼 지금도 경부고속도로 구간거리가 4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금 자전거 도로 네이버 찾아보면 560km 나옵니다. 근데 임진왜란 당시에 자전거 도로만 하셨어요? 최소 600km가 넘었죠. 산 넘어야 되죠. 강 건너야죠. 막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20일 만에 함락이 된 거예요. 도대체 20일 만에 함락이 됐는데, 그럼 조선왕은 뭐 했고, 조선 귀족은 뭐 했고, 관찰사, 병사, 수사 뭐 했냐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피해를 당했죠.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결수 따지는데 농업이 170만 결이 한 54만 결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사망자가 한 26만 명 정도 잡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끌려간 사람은 피로인이라고 했는데 한 10만 명 정도 잡죠. 또 이번에 코모도 기무덤령에서 한 12만 6천 명이 매장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7년 전쟁 동안 일본 놈들이 북상 다시 남하고 4번 합니다. 또 명나라 군대가 도와주러 와서 다시 남하였다가 뒤로 물렀다 4번을 합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인당하고 살해당하고 강간, 약탈, 방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20일 만에 서울이 함락될 정도 그런 상황에서 조선왕은 뭐 했고 조선 귀족은 뭐 했냐는 거예요. 아무 감지도 못했죠. 정말 500년 사절이 곽재우 장군, 고경명령은 조원 장군 같은 의병장, 이순신 장군처럼 역사의 최고의 영웅이 한 게 있었다면 아마 그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됩니다. 근데 문제는 1592년 4월 13일 그날도 몰랐어요. 그날도 몰랐습니다. 이 엄청난 참화를 온 국민이 백성들이 다 당했죠. 그로부터 1636년 40년이 안 지났죠. 정제를 끝난 지. 어떤 때예요?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난 해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12월 2일날 남북관을 건넜습니다. 1636년. 그리고 1637년 1월 30일날 항복을 해. 한 거예요. 뭐 했냐고요 또. 임진왜란 지난 지 40년이 안 지났고 정묘호란 1627년 했을 때 한가 10년도 안 되는 뭐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끌려간 사람만 50만 설, 60만 설입니다. 그때 나온 애가 호루새끼. 이거 아니에요? 청나라 그 오랑캐가 난 자식이 호루새끼예요. 환양년. 끌려갔다 다시 돌아온 사람이 환향년대, 이게 환양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수한 고통을 당하고 인조는 청나라 황태종한테 3번 절하고 9번 머리 짓이기는 항복녀로서 이시왕유가 조속이 됐죠. 1636년 2달 만에 항복을 한 거예요. 2달 만에. 심지어 얼마나 한심하냐. 12월 2일 날이었는데 조선왕조는 12일 날 첩보를 받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그 무지막지한 피해는 다 대한민국 국민이 당한 거 아니겠어요? 1910년 8월 29일 어떤 날일까요? 일본 놈들이 한일합병 강제력이 체결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우리가 무수한 고통을 36년 당했죠. 많은 사람이 당했습니다. 그 당시도 사실 조선왕조 가까운 왕족은 독립운동한 사람 거의 없어요. 500년 떵떵 내려는 양반귀족들 독립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무수한 고통을 당했죠. 그때 뭐 했냐고요? 어떤 일을 했어요? 아마 1910년 8월 29일은 그래도 나라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생각을 아마 10년 전부터 했을 거예요. 선각자들은. 그렇지만 임진왜란 변장할 때는 전날까지 아무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 6월 20일 언제예요? 북한 김일성이 남침한 날 아니에요? 남침에서 북한 김일성은 20만 대군을 양성하고 정예병을 만들 때 우리는 큰 소리로 뻥뻥 쳤지만
1949년도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통일을 주장합니다. 신성무 국방부 장관, 최병주 육군 참모총장 말만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 내에 북한 수복한다. 심지어 뻥으로 치는 사람들 점심을 평양에서 저녁을 심리에서 모는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아무 준비를 안 하고 그 무지막지한 참화를 당한 거예요. 그 당시 남북한에 우리가 대략 한 50만 정도 죽었습니다. 남한 군인 민간인. 북한에 한 70만 명 정도 죽었습니다. 미국만 해서 한 3만 6천 명 정도 전사했죠. 이러면서 남북 간의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한민족이. 우리가 대비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북한의 정세 국제에서 하나도 눈이 없고 정말 의정대를 무능과 무지 때문에 이 엄청난 참화가 다는 거죠. 그건가요? IMF 때는 어땠을까요? 97년도. IMF 2달 전까지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 KDR 이런 데 일부러 얘기했지만 오히려 협박을 했어요. 이렇게 재정 여건이 튼튼하고 기초가 튼튼한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했어요? 1997년 12월 우리가 IMF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그 당시 150만 명이 길거리에 쏟아졌습니다. IMF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아세요? IMF 계획을 해서 2002년부터 대한민국 출산율이 세계 꼴찌가 됩니다. 이혼율이 급상승합니다. 자살률이 세계 1등이 됩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의대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서상, 경제상,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IMF예요. IMF의 한국은행 총재, 재정경 장관, 대통령 뭐 했냐고요. 그 당시 많은 연구기관 학자들은 또 뭐 했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그 당시 의정대가 탓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나가고 평온하고 잘 된다 생각해도 물밑으로 소용돌이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게 만약 위기라면 그걸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 민족, 지방자치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예를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우리가 준비하자면요. 대한민국 100대 기업이 얼마나 갈까요? 100대 기업이. 100대 기업이요. 그게 한 10년 넘게 진 통계인데 대한민국 100대 기업은 어마어마합니다. 매출이라든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100대 기업이 10년 안에 100대 기업을 탈락하는 게 얼마 될까요? 41% 정도입니다. 지금 100대 기업 담당자한테 당신이 앞으로 10년 안에 100대 기업 탈락하는 일이 41%면 미친 소리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통계는 100대 기업이 10년 안에 41%가 탈락하든지 없어진답니다. 20년은 얼마일까요? 58%입니다. 30년 가면 73%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 격반하는 사이에 이런 대기업조차도 시대에 불입하고 뭐가 위기인지 뭔가 발전만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탈락하고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너무나 많아요. 1955년 기준에서 100대 기업 지금 살아남은 게 몇 개일까요? 7개밖에 안 돼요. 7개밖에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이에 잠재되어 있는,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위기 요인이 있다면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 조직과 단체, 나가서 민족과 국가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으니 이건 해결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죠. 5천년 역사에 아마 세종대왕 이후로 가장 강성한 시기가 요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면 다 아시겠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1953년도 1인당 GNP가 얼마 됐을까요? 물론 지금 물가상승과 경제 같은 틀이지만 67달러였습니다. 67달러. 그게 맞는 게 저희가 천안 광들 고향이잖아요. 아시는 말이겠지만 저희 어릴 때 왜 집에서 머슴 사시는 분 있잖아요. 상머슴이 한 12감하고 보통 머슴은 한 10감 정도 안 된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지금 20만 원 쳐도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 1953년도 1인당 GNP 67달러인데
작년에 얼마일까요? 36,194달러. 얼마 늘었어요? 540배입니다. 1954년도 2,400만 달러 수출했습니다. 1964년도 1억 달러 수출해서 수출의 날 기념일이 제정된 거예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작년에 수출이 많이 줄었다 하지만 6,327억 달러. 64년 기준에도 60년 안에 6,327배가 증가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우리보다 수출 앞선 나라가 5개, 6개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올해 아마 7천억 달러 돌파할 겁니다. 이것뿐만 아닌가요? 총 GDP라고 있어요. 총 GDP, 총 생산량이죠. 이게 1953년도 물론 전쟁 후 발휘만 얼마냐? 477억이에요. 477억 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2,401조. 얼마일까요? 5339배가 증가했어요. 5339배가 증가했어요. 또 총 GDP라고 합니다. 총 소득이죠. 총 소득이 53년도 얼마냐? 483억 원. 근데 작년에 총 GDP가 얼마냐? 2,443조. 달러로 치면 1조 8,717억 달러. 세계 13위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일까요? 이것도 5만 50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무역액 순위 세계 우리가 6위에서 8위 오르납니다. 이 정도로 가면 일본 2, 3년 안에 이 속도로 가면은 일본 수출 우리가 떨어져요. 정말 대단하죠. 거기다 또 몇 가지 더 말씀.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1950년대 재정 수입에서 외국 원조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갈까요? 평균 43%입니다. 평균 43%예요. 재정 수입에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도와주는 원조액이 재정 수입의 43%예요. 한마디로 재정 수입에서 원조액이 없다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받았죠. 우리는 남이나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진짜 도와줘야 돼요. 우리처럼 많이 도움받은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서. 이랬던 대한민국이 지금 어떨까요? 24년도 ODA 예산을 하래요. ODA에서 원조 예산이 얼마나 갈까요? 무려 6조 2천억입니다. 6조 2천. 거기에 북한도 얼마 이름도 없는 거예요. 6조 2천억 정도를 도와주는 나라예요. 무슨 이야기냐?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를 전환하는 나라가 딱 한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세계 원조사의 신기원입니다. 그 많은 나라가 한 100개 넘는 나라가 원조를 받았지만 원조하는 나라에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수에 의해서 원조 급여국으로 공여국으로 전하는 유일한 나라.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새가 놀래죠. 새가 놀랍니다. 이것뿐만인가요? 웅크타트라고 있어요. 웅크타트. 웅크타트에서 개발도상국 선진국 몇 가지 세계로 분류합니다. 1964년에 세웠죠. 그런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된 유일한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21년도 7월에 발표했어요. 세계가 놀래죠. 세계가 놀라요. 이렇게 민주주의가 나름대로 잡고 이렇게 경제가 발전할 때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세계가 놀랍니다. 우리를 도와줬던 많은 나라가 우리가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이걸 극복을 하려고 해도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거기 기본 전제를 깔고 몇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통계를 보고 내면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왜 자살률이 1등일까요? 아니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산다는데 왜 자살률이 1등이에요? 작년에 몇 분이 목숨을 끊었을까요? 거기서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13,978명입니다. 이 정도는 어떨까요? 한 37명 정도는 한 명씩 자살합니다. 제 강의가 끝나기 전에 제 강연이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최소한 한 명 또는 두 명은 자살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자살자 13,978만 명,
978명 이게요. OECD에서 세계 자살률 표준화된 정형이 있어요. 연령 표준화 자살률이래요. 전문용어로. 여기 보면 OECD 평균이 11.1명인데 우리가 23.6명 정도입니다. 우리 통계로는 인구 10만 명당 27.2명 정도예요. 세계 1등입니다. OECD가 압도적 1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깡보고 형편없다고 하는 튀르키, 터키죠? 5명이 안 돼요. 5명. 왜 이렇게 잘 산다고 사는 잘 살고 이런 역동적이고 이런 대한민국이 왜 자살률이 1등일까요? 그것뿐만인가요? 이렇게 역동적이고 잘하는 대한민국에서 몇 가지 한번 통계를 봐요. 통계청에서 11월에 사회조사를 합니다. 2년마다 그 항목이 바뀌어요. 아마 우리 김 이사님 잘하실 거예요. 근데 홀수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최선을 다하게 노력한다면 본 세대에서 본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계층 이동 사다리 있냐 물어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본인 세대 내가 죽기 전까지 나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답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야 있어.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내가 열심히 하면 나 얼마나 잘 살 수 있어. 라고 답하는데 우리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국가에서 26.4%를 해요. 26.6%. 26.4%. 없다. 감 없다. 얼마 될까요? 59.6%를 해요. 이거 다른 데서 조사하는 거예요. 정부가 조사하는 겁니다. 정부가. 매 2년마다 조사해서 발표해요. 그러면 당신 자식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 자식은 앞으로 자식이 열심히 하면은 이런 사회 경제적인 향상 가능성이 있다고 믿느냐? 물어보니 있다고 답하면 30%가 안 됩니다. 29.12%. 없다가 54%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59% 또 54%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답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예요? 우리 성인들을 상대로 이민 의사를 물어봅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 갈 의사가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가장 최신 통계로 보면 얘네는 70% 넘겠지만 가장 최신 통계가 잠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서 조사한 게 가장 최신 통계 얼마일까요? 60.2%가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국민이 60.2%가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이민 가는 사람 얼마나? 25,000명이에요. 이제 평균. 이중국적자 국적 포기한 사람 한 29,000명 정도 작년에. 평균 25,000명은 이민을 갑니다. 문제는 이민 가는 사람이 세금도 잘 낼 수 있는 사람이고 돈도 잘 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 실행을 못하지만 국민의 60%가 이민하고 싶대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김보성 변호사님 계시죠? 이런 분은 우리 1%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의 인식은 어떨까요? 청년이 여러 가지 규정이 34세까지 청년하고 39세까지 청년하는데 우리가 청년 34세 이 청년들까지 조사해 본 경우는 청년들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 대한민국이요. 청년 우리 자식들이잖아요. 우리 자식들은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우리 자식들은요. 우리 자식들 80%가 뭐라고 대답했냐? 헬조선이래요. 대한민국 지옥이래요. 지옥이래요. 아니 이렇게 그냥 오기와 그냥 길렀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자식들은 정작 80%가 헬조선이래요. 대한민국 청년 85%는 대한민국이 금수저와 은수저와 흑수저가 있대요. 그럼 너는 어느 수저에 속하니? 우리가 나는 흑수저에 속한 게 70%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70%의 흑수저에 속하고 80%가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여건이 하기 때문에 이민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국민은 60.2%가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 가고 싶다가 답을 하지만 청년들은 75%가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 가고 싶다는 거예요. 75%가. 제가 긴 말씀 안 드리지만 지금까지 말한 몇 가지 통계만 봐도 여기 계신 지도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한민국 진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요, 우크라이나 청년들의 75%가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 가고 싶고 60.2%가 여건이 없으면 이민 가고 싶다. 우크라이나, 유럽과 미국에서 아무리 많이 도왔죠, 벌써 무너졌습니다. 벌써 무너졌어요. 이탈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한 러시아 침략에 대항해야 된다. 조국을 지켜야 된다. 나갔던 사람들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많은 무기와 자금을 지원해주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려는 마음, 이것이 우크라이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열쇠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전쟁이란 것도 아니에요. 기근이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청년의 75%가 여건이 할 때는 이민 가고 싶고 60%가 국민 60%가 여건이 할 때는 이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를 초래하는데 저 같은 정치인이 가장 큰 책임이죠. 저도 늘 저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섞고 대제해야 되죠. 정치인, 행정가, 경제 지도자, 사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 섞고 대제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우리 국민들한테, 청년들한테 이런 의식을 갖게 만들고 실제로 이렇게 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여야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럼 이 심각한 원인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왜 국민은 60%가 여건이 같으면 이민 가고 싶고 59.6%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본인 세대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참고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거는 대한민국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층 이동 사다리 없다고 답하는 것이 83%입니다. 83.4%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짧은 시간이라 몇 가지만 좀 함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몇 가지 위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위기, 사회 양극화의 위기입니다. 저출생 위기입니다. 고령화 위기는 저출생과 맞물리는 문제지만 심각한 고령화의 속도, 준비 위기죠. 여기에 지방소멸 위기, 이것도 저출산 고령화에 관계되는 거죠. 여러 가지 위기 요인이 있지만 이 위기 요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절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세계 14위권 경제대국을 절대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요, 일본 놈들은, 미안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미 대한민국 피크 코리아를 굉장히 많이 주장합니다. 피크 코리아가 뭐예요? 정점이에요. 그럼 위기를 잘 파악하고 대처하자면 어떻게 되냐? 일본을 예를 들어볼게요. 95년도 정도에 우리가 한 2,000불 됐습니다. 10,000불 넘었어요. 그때 일본이 34,000불 이미 넘었어요. 22,000불을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30,000불까지 차는데요. 일본이 한 40,000불 넘었었죠. 그런데 이랬더니 일본은 자꾸 미안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부 양심 있던 사람 말고 우리나라 사람을 뭐로 봤을까요? 일제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1950년대, 60년대 우리가 국회에서 봐도 우리를 개똥으로 보는 거죠. 엄마들로 개똥. 발밑에 때 취급해요. 조센징 이런 취급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경멸과 무식이죠. 기본적으로. 그랬던 일본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18년도부터 2018년부터 구매력 평가 달러가 일본을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43,001달러, 일본은 42,975달러 정도. 그래서 능가를 했어요. 우리가 2010년 구매력 평가를 넘었는데요. 작년은 구매력 평가가 얼마 정도 차이나? 5,000달러가 차이 납니다. 5,000달러, 우리가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적으로 일본에 가면 돈을 쓸만한 거예요. 일본에 가면 돈을 쓸만해요. 그리고 우리보다 특별히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많죠. 물론 굉장히 나은 부분이 많죠. 아직도. 거기다가요,
세계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지금 90년대 일본하고 우리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거기다 한 가지가 맞습니다. 구매력 평가 달러만 넘었을 뿐 아니라 금년에 놀랍게도 1인당 GNP가 일본을 떨쳤습니다. 우리가 36,194달러, 저쪽에 35,900달러 정도로 해서 명목 GDP가 1인당 GDP가 떨어졌어요. 경악스러운 일이죠, 일본 사람들한테. 그럼 말씀드린 대로 수출에 우리가 요 속도로 증가하고 일본이 저 속도로 증가하면 우리가 한 2, 3년이면 수출액 자체가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 일본이요. 90년대 중반 미국하고도 비교 안 될 정도로 달러가 높았어요. 미국 훨씬 높았습니다. 훨씬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미국인이 8만 달러 된 거 아니겠어요? 네? 왜 그럴까요? 일본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 요인을 그 당시 일당 지배, 자민당 일당 지배와 사이의 어떤 탄력성 없는 일본 사이, 그러면서 의정자들이 정권 교체가 안 되는 의정자들이 또 사회 지도자들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세계 정말 1인당 2위국보다 훨씬 높았던 일본이,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돼서 일본이 여러 가지 지표에서 한국한테도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나라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미국의 위기가 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시간이 없어서 딱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거기다 이것만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려요. 우리가 여러분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0.72명인 거 들으셨죠? 그냥 말로 들으니까 실감이 안 나죠?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민족은 소멸할 줄 모른다일까요? 소멸한다일까요? 소멸한답니다. 99% 소멸한다가 아니야? 100% 소멸한다예요. 자명한 사실이에요. 왜냐? 학교 출산율이 2.1명이 됐을 때 인구가 유지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OECD 국가에서 아무도 1 이하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0.72명이에요. 아마 작년 올해 0.73명 정도 오르는 얘기도 있지만 1 이하라면 정말 심각하거든요. 0.72명.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1.1명 정도로 계산해도요, 앞으로 2072년까지 최소 1,500만 명이 줄어듭니다. 1,500만 명. 1,500만이 줄어들어요. 평균 30만 아니겠어요? 30만 명? 나중에 어떻게 하냐? 52년도 가면 1년에 50만 명씩 줄어듭니다. 2년이면 천안하산이 날아가요. 누가 세금내서 버틸 거예요? 누가 세금내서? 그럼 뭔 얘기냐? 우리 김보성 교수님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할 때 누가 선임해요? 세금은. 세금은 누가 내요? 어르신 누가 먹이다? 부양하죠? 이렇게 심각한 상황. 작년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1969개 날라갔습니다. 재작년에 2,000개가 더 날라갔죠. 재작년에도 2,000개가 더 날라갔죠. 1년에 2,000개씩 어린이집 날아갑니다. 작년에 초등학교에 한 명도 입학하지 않은 학교가 130개가 넘습니다. 학생 수보다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 행정직 직원이 많은 학교 수두룩합니다. 가까운 행정초등학교 몇 명일까요? 전체 12명이에요. 6학년까지. 아마 선생님, 교장 선생님, 행정직 직원 일하시는 분이면 12명 될걸요? 감당 될까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2045년 일본의 가장 큰 이런 침체 위기가 뭐냐? 1995년부터 일본은요 1% 이상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0.1%, 0.2% 이런 거예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선제적으로 경제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지만 고령화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한 29.5% 정도 고령화 비율이래. 근데 우리는 지금 20% 약간 안 되거든요. 한 19.7%. 1019만 명. 내년에 20% 돌파하는데 문제는 이 상태로 가면 2045년에 가면 일본을 제쳐 우리가 세계 1등이 돼요. 고령화 비율 37%가 됩니다. 일본 한번 지방 가보세요. 많이 가보셨잖아요. 저는 그걸 느껴요. 일본을 느껴요. 마치 지방도시 가면요 슬로우 비디오 보는 것 같아. 하도 어르신들마다 걸음이 빠르질 않아요.
무척 빨리도 안 모르시지만 일부 사람들이. 왜냐? 일본이 지금 29%가 좀 넘는데요. 지방은 30% 40%가 많죠. 그러니까 걷는 속도가 평균 속도가 확 줍니다. 그래. 이런데 2040은 우리가 37%가 돼요. 2070년 가면 예상이 얼마 되냐? 어르신들 인구가 47.7%가 돼요. 문제는요, 2070년 47.7%인데 40% 되는데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은 38.12%까지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대만이 38% 정도고 우리는 푹 뛰어서 47.7%예요. 그것만 문제잖아요. 생산 가능이고 15세 64세 15세 64세가 생산 가능인데 이 친구들이 생산의 주역이고 소비의 주역이고 세금 납부의 주역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1년에 얼마씩 줄어들어요. 현재도 우리가 22년부터 1년에 36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36만 명씩. 2030년 하면 평균 53만 명씩 없어집니다. 그래서 2055년 하면 생산 가능률이 50.2% 세계 꼴찌가 돼요. 2072년 하면 우리가 1727만 명 45.8%예요. 생각해보세요. 생산 가능률보다 노인 인구 비율이 더 많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돈을 누가 버나요? 세금은 누가 내서 버틸 거예요? 우리 뭐 여기 신현영 교수도 있고 우리 친구섭 교수도 있지만 감당이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국민연금이 1147조입니다. 3대 기금이에요.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해요? 벌써 2년 수급자가 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1147조가 2040년까지 1755조가 된대요. 41년 더 감소해요. 얼마 만에 막 다 쓰냐? 2055년에 다 쓰고 마이너스 47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2055년도부터 어떻게 해요? 국민연금 안 줘요? 그럼 렌사를 가만히 있을까요? 폭동이죠. 줘야 돼요. 세금 더 줘야 돼요. 그럼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복지비용이 막 늘을 텐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최소한 30%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지금도 이민 가고 싶은 사람이 60%라는데 지금도 청년이 75% 이민 가고 싶다는데 2045년 딱 보니 10년 뒤에 고갈이래. 국민연금 내고 싶어요? 내고 싶어요? 파악되는 건 할 수 없이 내겠지만 안 내고 싶을 거예요? 거기다 어떤 문제일까요?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될 거라고 이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미 나라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이게 정말 0.7이 고령화율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딱 한마디로 지금 50대가 871만 명 남았습니다. 1964년에서 1973년까지겠죠. 870 제일 많아요. 거다가는 60대 만 60대 60대가 그다음 많아요. 779만. 그리고 40대가 774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870대 700대 이런데요. 지금 10살 미만에 얼마 되는지 알아요? 기가 막혀요. 315만 명이에요. 319만. 어떻게 할까요? 문제는 절대인구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인구가 줄어들면서 고령화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세대가 등장해요. 지금 50대가 871만 명. 우리 평균 수명이 82.7세 아니에요? 작년에? 그러면 50대가 20년부터 이제는 그 손을 놓잖아요. 70세까지, 60세까지. 그럼 돌아가시려는데 지금 50대를 지금 20대가 부양한 세대가 돼야 됩니다. 세대적으로 볼 때. 그런데 870만인데 우리가 20대가 얼마냐? 한 597만 돼. 600만이 안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40대가 771만, 10만 원, 460만이에요. 460만이 774만을 부양해야 돼요. 40대. 어떡하죠? 그 10살 미만 아이들, 그 큰 아이들이 손주들님들, 저는 손주 없습니다. 아직. 그 손주뻘들 10살 315만. 315만의 아버지 세대 30대 아니겠어요? 597만 정도. 어떻게 부양이 가능하죠? 이런 엄청난 상황이 옵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인구가 줄일 때 어떤 현상이냐, 얼마나 큰 부담이 되냐.
몇 가지 사례 드릴까요? 우리 선생님, 버스에 40명 타나 4명 타나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운전기사 월급 10분 내면 해야 되나요? 예? 기름 덜 들어가는 거 있어요? 지금은 버스 환승제도에서는 약간 했지만 한 5년 전만 해도요, 지금 광정이나 동명인데 낮에 가는 부분은 그 45인 버스에 몇 명 타요? 어떨 때 빵명입니다. 40명이 타나 4명이 타나 다들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뿐만인가요? 교실에 25명이 공부해나 2명이 공부해나 똑같이 들어가요. 선생님 급여 깎아요? 깎아요. 이러니까 어떠냐니까 나라를 볼게요. 청양군이 29,700명입니다. 내부 임만이죠. 29,700명. 작년에 67명 태어나서 503명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67명 탄화에 503명. 우리 신불당 부성 1, 2동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태어나죠?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부여는 103명이 태어났는데 1075명이 돌아가셨어요. 10배가 넘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부여와 청양이 가장 심각하냐? 아니에요. 경상도와 전라도로 가면 2만대 군이 많습니다. 한 해태는 50명대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부담이 얼마나 크냐. 청양군이 29,700명, 천안은 65만 9천명. 내부인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얼마일까요? 예산이요. 청양군이 5,400억이 넘어요. 5,400억 원. 천안은 인구는 22배가 많아요. 천안은 2조 4천억 더 넘습니다. 인구는 22배인데 예산은 5배도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그렇게 됩니다. 감당이 어떻게 될까요? 청양군에 29,700명이면 우리 부성 1, 2동에 합해서 11만 명, 청룡동에 한 5만 8천 명 돼요. 청룡동에 5만 8천 명의 반 정도가 딱 반이에요. 청양군이 청룡동에. 청룡동은 동장과 한 20명 정도 직원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청양군은 군수님 계시죠? 의장님 계시죠? 의원님 합해서 7분 계시죠? 거기다가 경찰서장 계시죠? 소방서장 계시죠? 교육장님 계시죠? 거기다 종합운동장 있어야 되죠? 뭐 체육관 있어야죠? 청양군은 제가 청양군주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하십니다. 청양군만 따로 너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공무원 월급도 못 줍니다. 다음부터 또 월급 깎아야 돼요. 뭐 투자가 뭐 하나도 없어요. 투자가 하나도 없어요. 네? 투자 뭐 길을 어떻게 잡고 화장실 하나 못 붙입니다. 아니 월급도 못 줘요. 그 천안과 청양을 비교했을 때 1790만원대 한 360만원짜리 안 줍니다. 1인당 나누면.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고요. 세계 최고의 고령화 비율, 세계 최저의 생산 가능화 비율 감당이 안 되는 우리가 너무나 태어나죠. 너무나 태어나요. 그냥 파도는 몰려오고 있는데,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침몰해서 물이 들어오는데 전부 다 춤추고 놀고 싸우고 내는 거예요. 뒷일이 모르겠다는 거죠. 나라? 좀 망합니다. 그러면 문제는요, 이런 초저출산율과 고령화 비율이, 고령화는 일본이 앞서서 선행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배우지만 출산 문제는 배울 나라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여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걸 배울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모델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 의정자들, 사회 지도자들 정말 너무나 책임을 방기한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고, 아까 국민들이 그런 여러 가지 위기의식,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왜 우리 국민이 이렇게 잘 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60%가 이민 가고 싶고 청년이 70%가 이민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됐을까요? 왜 집단 좌절 속에 빠져있는 국민들일까요? 왜 행복지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이 이렇게 낮을까요? 자살률을 왜 높을까요? 여기 몇 가지는 있지만 한 가지만 좀 추격해서 말씀드릴게요. 희망이 없는 게 자살하는 겁니다. 내가 암이 걸렸더라도 당신 일기야, 수술하면 충분히 날 수 있어. 절대 자살 안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병든 사람도 우리가 충분히 치료 날 수 있어. 자살 안 합니다. 안 해요.
내가 희망이 있어. 자살 안 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봐. 자살 안 해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도 나오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민도 가고 싶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이런 좌절 속에 빠지게 되냐? 몇 가지 원인을 볼게요. 여러분, 아마 자제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취업이 이제 끝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자제분들 보셔요. 대기업에 많이 다닐까요? 중소기업에 많이 다닐까요? 우리 노회장님. 그렇죠. 비교도 안 되죠, 그죠? 내 아들은 삼성 보내고 싶죠. LG 보내고 SK 보내고 싶죠. 소망이죠. 그런데 그거는 15%밖에 안 됩니다. 300일 이상 기업에 다니는 건 15%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약간 늘어난 거예요. 그럼 중소기업에 다니는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85% 정도는 월급 제의를 한다면, 월급을 탄다면. 그런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대기업 다니는 분 사기 사고 싶죠? 내 다시 대기업 보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균을 볼까요? 대기업의 평균 임금 가장 최근에 통해 591만 원입니다. 591만 원. 중소기업 얼마일까요? 286만 원. 591 대 286. 그런데 문제는 591에서 신나는 사람은 15%밖에 안 되고, 286만 원에서 이게 가망협회 합격한 사람이 85%예요. 그러면 첫 해부터는 586 대 591 대 286에서 차이가 나는데, 두 배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그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10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신분이 틀려지죠. 삼성과 현대, LG, SK, 은행, 다른 사람은 강남이 집수사서 주고 서울도 집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200만 원, 300만 원도 못하는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은 어떤 꿈을 꿀까요? 어떤 꿈을 꿀까요? 그런데 문제는 50대 평균 임금은 더 한심합니다. 대기업 768만 원 받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50대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얼마냐? 316만 원이에요. 신분이죠. 그럼 여러분,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능력 있는 사람이 대기업 가는 거, 능력 없는 다른 나 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차이와 복지 여건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내가 삼성 브랜드 1차 브랜드, 2차 브랜드 일을 해봐요. 삼성을 해도 안 거예요. 대기업 1차 브랜드, 2차 브랜드 된 사람은 삼성전자가 한때 57조가 순이익했습니다. 순이익의 많은 부분이 1차 브랜드, 2차 브랜드 가나요? 그러니까 많은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은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근히. 또 투자하면 부인도 배우자도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 근근히 살아가. 그럼 독일 예는 얼마냐? 80%, 90% 정도입니다.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복지 체계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가망이 없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만 어쨌든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를 좁히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또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혹여 그런 분을 말해요. 젊은 새끼들이 말이야 배때게 불러가지고 실업보험을 타쳐먹으려고 하고 농촌에 와봐 일이 쌓였지. 저도 농촌이란 일이 그럼 한겨울에 일이 얼마나 있어요? 한겨울에 한여름은 또 어떤가요? 그럼 보너스 줘요? 3개월 만에? 퇴직금 주나요? 그럼 왜 자기 자식들 안 시켜? 손주들 남이 자식하고 심하게 얘기하죠. 청년들이요, 청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청년만 있나요? 50대는 없어요? 실업법 타는 사람이 청년만 이렇게 50대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일하기 안 해요. 청년이. 그럼 여기 우리 이사님 너무나 잘 아시지만 천안시청에 환경미화원이 있어요. 그죠? 환경미화원 그 경쟁률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큽니다. 천안시청 환경미화원분들이 일이 어렵잖아요. 밤새 일하는 분도 있고 새벽 얼마나 어려워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냄새나고 그 추운데 이분들 실업보험 받으려고 그만두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충남도청 공직자들 실업보험 받으려고 1년 만에 퇴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린들이 반성을 해야죠.
실업보험 받으나 다니나 비슷하면 실업보험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려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렇게 크죠. 거기다가 여기 계신 분들 자제분들도 있지만 비정규직이 그렇게 많아요. 비정이 정말 많거든요. 비정이 얼마나 많냐? 우리가 2214만 명 임금근로자 할 때 비정규직 따지면 845만 9천 대. 845만 명. 얼마? 38.2%예요. 문제는 비정규직 물론 자발적 선택자도 있어요. 시간제까지 포함하니까. 그런데 임금 차이가 평균 한 174만 정도 차이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평균 174만 원이에요. 시간제를 빼더라도 한 100만 원 정도 차이 나죠. 근데 문제는 비정규직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없습니다. 영국은 5%가 안 돼요. 독일이나 전부 10% 내거든요. 우리 미친 나라죠 정말. 그 생각하면 화가 나죠. 38.1% 845만 이 사람이 임금도 174만 차이 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38%밖에 안 돼요. 물론 60세 넘는 분이 많아서 구원인도 있어요. 그런데 퇴직금은 얼마 받을까요? 45%도 안 돼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만에 잘리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갖고 사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20대 비정규직 130만입니다. 30대 정말 그냥 많이 벌어갖고 가지고 살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친구들도 100만 가까이 비정규직이에요. 그 사람들 어떤 희망이 있어요? 여기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 대기업 중소 문제. 그러면 천안은 좀 덜해죠. 천안은 좀 비싸죠.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 얼마나 될까요? 최근에 나온 게 12억 2천만 원 됩니다. 강남은 언간생신 14억 9천. 그건 뭐 바라보지 말아요. 근데 서울의 아파트 평균이 12억 2천. 전세가 6억이에요.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저기냐면 우리가 2177만 가구일 때요. 무주택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무주택자 43.8%. 954만 가구. 그럼 954만 가구가 뭐 제가 강남 사람 묘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2, 3년에 몇 억 오르고 그러면 954만이 된 무주택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부럽다. 참 잘한다니까요? 나도 열심히 하면은 나한테도 오래 살아 집 살 기회가 온다. 나도 열심히 하면 강남에 진입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까요? 좌절이죠. 물론 서울을 예를 들지만 천안 신불당면도 얼마나 비싸요? 청년들 월급 300만 원 받아봐요? 300만 이거 쓰고 저거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옵니다. 아니 답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954만 43.8만 무주택자는 집값이 오르고 그럴 때마다 그럼 전세 살고 안정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세값이 뛰잖아요. 집값이 뛸 때 전세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좌절 속에 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결과 저런 결과에서 대한민국 가구별 소득 통계를 합니다. 정부에서 매년 분기별로 발표해요. 작년 2, 4분기 정도 통계인데요. 2인 가족 상위 10% 어마어마합니다. 월 저희가 소득이 1,464만 원 정도 됩니다. 1,464만 원. 그러면은 그러면 2인 가족의 하위 10%는 얼마 될까요? 상위 10%가 1,464만 원인데 하위 10%는 134만 원이에요. 우리 이순진이 134만 원 갖고 두 명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우리 강덕 저 마을 꼭대기에서 약간 채소도 다 짓고 뭐 동생 이라고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한 70 어르신들이 보통 사람 살 수가 없어요. 134만 원이 월 소득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줄여도 안 돼. 소비가 얼마예요? 158만 원이에요. 그럼 매월 적자자매 134만 158면 24만 원 매월 적자예요. 하위 20% 해봤자 한 달에 20만 원이 안 났습니다. 20만 원. 근데 1인 가구로 따지면 얼마나 기가 막히냐?
상위는 한 1,305만 원이지만 하위 10%는요 74만 원이에요. 74만 원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얼마 쓰냐? 112만 원 써요. 매월 40만 원 적자예요. 이분들한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위 20%, 대한민국 1,000만 정도 나눠도 한 달에 남는 게 20만 원 정도. 한 번 아프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떤 희망이 있죠? 못 삽니다. 그럼 서울에 김밥, 삼각김밥 많이 먹고 그래요. 여기 어린이집 선생님이시지만 어린이집 평균 임금이 많이 올랐다지만 240만 원이 안 돼요. 평균 240, 그 사람들 다 적게 나왔습니다. 240만 원인데 평균이 240만 원이니까 220만 원도 있는 거죠. 220만 원인데 4대 법률 띄고 나면은 한 200만 원 겨우 받는 안 와요. 우리 200만 원이야 인구 그러다가 457만 명 됩니다. 대한민국 20%예요. 대한민국 20%가 200만 원 이하입니다. 믿기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220만 원 받아가지고요 한 200만 원 하면은 서울에 어머니 아버지 집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면 대개는 우리 시골처럼 저처럼 촌사람처럼 시골에 가는 사람, 서울에 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러면 200만 원 딱 남았어. 200만 원 있죠? 휴대폰 요금 내야죠. 그 360일 빚 한 번 안 들어오는 고시원방 얼마예요? 3, 40만 원이에요? 거기다 휴대폰 요금 내야 되죠? 버스 요금 내야 되죠? 버스 아니면 지하철 요금 내야 되죠? 거기다 마을버스를 반드시 타야 돼. 그런 집은. 예? 부자들은 마을버스를 안 타요. 근데 어려운 사람은 마을버스를 또 타야 돼요. 마을버스 내야죠. 그럼 어떤 결혼 나올까요? 서울에 보통 평균 10,000원 보통입니다. 식사. 3끼 절대 못 먹습니다. 90만 원 어떻게 먹어요? 90만 원 어떻게 먹어요? 못 먹습니다. 절대 못 먹어요. 이래고도 잘난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치가들이. 이래고도 잘난 척하는 사회 지도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집단 자절로 갔으면 사회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우리 고민해야 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럼 죽자는 거예요. 일단 인구 소멸로 죽어요. 여러분 예전 통계 그런 게 좀 오래된 통계 얘기했어요. 20대 30대 남성을 조사해봤어. 상위 10% 남성이 얼마나 결혼했을까요? 82.5%. 하위 10% 남성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20대 30대니까 결혼이 안 된 사람 얼마나 됐을까요? 6.9%. 돈이 없고 직업이 현찮다고 해서 부모는 잘못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죠. 부모님이 여유를 짜서 장가도 못 가는 세상이 된 거예요.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면 이런 거예요. 대개 결혼연령이 45세가 마지막으로는 물론 뭐 50세도 있긴 그래요. 60세도 있으시고 뭐 재혼은 더 올해 연세가 더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지만 대체로 결혼연령의 마지막 상한선은 45세를 봅니다. 대체로 45세까지 버텨도 가장 최근에 나온 편인데 남성인데 상위 10%는 91% 결혼합니다. 여기 지금 현대자동차 직원들 결혼 안 한 사람 많아요? 충남도청 복지사 결혼 안 한 사람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상위 10%는 91% 결혼할 때 하위 10%는 얼마나 될까요? 46%래요. 45가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릴 때는 결혼하는 거는 같았잖아요. 이병철이랑 아드님이나 우리처럼 광천 촌놈이나 결혼하는 거 같았단 말이에요. 가정을 이건 기본적으로 같았어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냐면 결혼도 못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 학교의 출산 0.7이면 서울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세계 꼴찌인데 대한민국 꼴찌는 어딜까요? 서울. 얼마? 0.55명. 왜? 미친 집값.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저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문제가 지방자치의 근원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청년들이 만약 10,000명대로 떠나면 지방자치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 이런 문제가 들어서 지방자치 몇 가지만 좀 얘기할게요. 제가 저는 우리 김선 이사님 다 전문가셔요. 제가 우리 직접 경험한 걸 보면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렇게 인구 소멸이 더가는 과정에서는
지방 재원 문제죠. 첫째 지방 재원 문제가 제가 아는 참 천안시민한테 고맙게 제가 4번 국회의원했잖아요. 국회의원 할 때는 정부 부처 국장한테 이렇게 고개 숙일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천안 예산 문제 때만 가서 인사하는 건데 뭐 국장이나 뭐 차관이나 장관한테 질타하고 비판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럴 일이 없는데 제가 도지사가 되니까 장관은커녕 장관은 무서워하고 국장한테도 고개를 숙여서 조아려야 돼요. 왜요? 전부 다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돼, 예산이. 우리가 충남 예산만 한 9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제가 나올 때 중앙정부 예산이 한 8조 7천억 됩니다. 도 예산을 충당하는 게 1조 얼마밖에 안 돼요. 1조. 이래도 그렇게 어떻게 돼요? 다 중앙정부에 예속되고 중앙정부 말을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재정 분권이 돼야 돼요. 재정 분권. 지금 예를 들어서 대개 74 정도 26이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74대 26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쓰는 돈은 지방이 57% 더 쓰거든요. 실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을 전부 다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허구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재정 분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국세를 지방세에서 74대 26에서 7대 3 나가서 6대 4 정도는 중앙 국세가 60%, 지방세가 40% 정도는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점에서 우리 조심할 게 있죠. 또 지방세가 더 늘리면 어떨까요? 청양군이나 부여군은 군자체 유지가 안 됩니다. 지방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별로. 그래서 이것도 줄이는데 한도에 있어서 조정을 교부해 줘야 되거든요. 지방세. 그래서 한 7대 3, 6대 4 정도는 가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조직분권이라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도지사가 인사에 있어서 중앙정부 간섭을 안 받습니다. 이제. 중앙정부가 뭐 누구를 임명하라고 그러진 않아요. 다만 행정부지사 정도만 이제는 이분을 좀 받으시면 어떠냐고 내려와죠. 노 하면은 안 보내긴 해요. 그건 상관해. 그거는 어느 정도 됐어요. 됐는데 문제는 실국 하나 만들어내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국장 못 만듭니다. 총인원하고 저기 때문에 국장 하나 못 만들어요. 과장은 우리가 조정을 해서 생기고 없앨 수 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떤 조직, 이 자치분권 자체가 좀 돼야 된다. 그래 지방자치가 된다. 이러고요.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인구가 우리가 우리는 충남은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하셔요. 그리고 제가 뭐 정치를 떠나서 정말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한테 감사해야 돼요. 2000년에 지금 24년 2000년에요. 전라남도하고 전라남도가 212만 정도 됐습니다. 212만. 근데 금년 11월 31일 전라남도가 얼마나 될까요? 180만이 무너져서 179만 정도 돼요. 170만 9천. 그럼 212만이 180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던데 우리 충청남도 하냐? 2000년에 200만이 안 됐어요. 우리가 한 195만 정도 됐습니다. 분리되고 나서 대전에서 쭉 커가는 과정인데 지금 우리가 213만 6천 명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충남이요. GRDP하고 총 생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128조에 경기, 서울, 남이 충남이에요. 예, 우리 3등이에요. 수출액 1,000억 달러가 올해 1,000억 달러 넣었습니다. 2등 정도예요. 작년만 3등 했고 2등째예요. 무역국자의 압도적 1위예요. 이 충남이 왜 이렇게 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권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 규제라니 평택까지도 공장 증설이 안 돼요. 신설이.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아산, 천안 이렇게 왔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수도권 규제의 가장 큰 혜택을 누가 받느냐? 충남이고 충남에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느냐? 천안이고 천안과 아산이에요. 천안, 아산.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하냐면요. 한때 수도권 규제할 때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충남 이전 기업이 제일 많을 때 178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님,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런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어떤 애야? 아무리 용 써도 170개, 8개까지 오던 수도기업 이제는 30개 안 옵니다. 30개 안. 무슨 이야기냐? 충남은 정말 더 넓은 건데 이러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만 명대 지방자치 어떤 식의 지방자치가 되겠어요? 또 그 지방자치가 실제로 이런 그 지금 형태의 지방자치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지방의 공동화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하나의 또 척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시간이 50분밖에 할애 안 된다 그래서 그랬는데 더 말씀 주시면 시간이 있으면 먼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제가 그러면 너 뭐하니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뭐 이 저출산 문제는 제가 한 2008년부터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책도 이렇게 몇 번 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19대 20대 때 제가 국회의원 저출산 고령화 극복 의원 연구원을 만들어서 제가 회장을 했었어요. 19대 20대 도지사 나와서 적었는데 저희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그 도지사님에서 저출산 보건복지실을 만들었죠. 그 2급 간섭입니다. 국장도 아니고 실장으로 2급 간섭에서 모든 정책의 초점은 우리가 저출산 보건실, 저출산 극복하는 데 투자하자. 그래서 제가 도지사님에서 바로 조직 개편할 때 그걸 만들었고요. 또 사회양극화 대책팀을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었죠. 나중에 사회양극화 대책 담당관으로 해서 우리가 국장과 그 가장사에 있는 걸로 만들어서 그걸 좀 투자했고요. 이렇게 여기 있는데 몇 가지 사례만 하면요. 제가 이제 도지사할 때 저출산문제 극복해서 여러 가지 뭐 하는데 다 말씀만 드려도 대한민국 최초로 어린이집 무상화했습니다. 우리 충남 어린이집 무상이에요. 지금 10,000원 돈 안 낸 거예요. 대한민국 최초로 김정일 교육감님과 함께 유치원 무상교육을 해요. 우리만 해요. 그건 지금도 우리만 해요. 대한민국 어디도 다 20년만 원 했는데 충남만 10,000원, 20,000원 돈 안 내든지 해요. 대한민국 최초로 유치원 무상교육을 했죠. 또 대한민국 광역지방에서 처음으로 행복키움수당을 만들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월 10만원씩 주는 걸 처음으로 만들었죠. 상계성. 거기다 아이가 태어나면 공무원들 인사복과 가점을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격려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제가 한 2018년 10월부터 우리 충남의 공공기관은 8세 이하 아이들 보면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만들었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죠. 거기다 뭐 중요한 거 몇 가지 하면 그러다 임산부가 2018년 12월 5일부터 뭐라 했냐? 임산부가 119 전화하면은 119의 전용 차량에 집에까지 가서 3일간 모셔다 드리고 진료 끝나고 모셔다 드리는 제도를 2018년 12월 올려했습니다. 또 임산부가 적금을 들면 1.5% 가산입니다. 충남이 그 1.75% 부담하고 금융권 2.75%는 그랬죠. 거기다 2019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했죠. 교육청에서 우리 그 공약했죠. 최초로 무상급식을 했죠. 또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지금 충남에 18세 이하 청소년 돈을 낼까 안 낼까 버스 탈 때 낼까 안 낼까 대부분 소유자에서 모르겠죠. 안 냅니다. 대부분 우리만 합니다. 고등학생들 나중에 한 분 하는 것이지만 우리만 해요. 지금도 우리만 해요. 그것도 대한민국 최초죠.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가 저출산을 어떻게든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라고 시행한 제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고령화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하면 75세 이상 어린이들이 버스에 무료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죠. 지금 여기 어르신들 다 카드만 내면 돼요. 국비 1원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취임하자마자 준비해갖고 2019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죠. 이것도 어르신을 내고 또 이 어르신들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어르신 놀이터도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만들어서 공주에 대한민국 최초로 어르신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서 확산시키는 단계에서 제가 지난번 낙산하는 바람에 확산이 안 됐지만 그것도 그런 문제이고 이런 문제라든가 어르신 멘토멘티 제도가 있죠. 우리 자살률이 충남 1등이거든요. 부끄럽지만 우리나라 세계 1위인데 충남이 또 1등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멘토멘티 제도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 자살 보유연금 한 8,000명한테 멘티제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2번 전화하기 2주일에 한 번씩 가서 새마을 분녀의 적십자에 있는 사람들에서
한 10,000명 조직을 해서 지금도 세명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제도를 우리가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저기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장애인 힐링센터라든가 중증장애인 돌봄 시간을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가 한 7시간 돌려 체험하다가 바로 늘려본 것도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문제. 그래서 농업민수당 많이 부르잖아요. 농업민수당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었죠. 90만 원 정도 줍니다. 두 부부. 혼자 있으면 80만 원. 아들까지 함께 해서 135명. 5만 원. 둘이 있어 180만 원 지급하죠. 이것도 양극화를 해소해야 될 문제.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부인 이하 직원이 있을 때 일정한 급여 이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해죠. 누리제도인데 우리가 그런 차액을 다 100%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랜카드 보잖아요.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하라고. 그것도 대한민국 최초로 했고, 또 제가 그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충남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추석 때 설 때 보너스주를 못하는 사람을 해서 우리 대기업도 출연하라, 도도 출연한다, 군도 출연하라 그래서 출연해가지고 추석 때 설 때 한 이 보너스를 40만 원씩 드렸나요? 1단계, 2단계 해서 쭉 확장되는 단계에 쓰는데 그게 얼마나 좋아할까요? 받는 사람이. 추석 때 보너스 못 주는 사람은 평소에 월급 많이 줄까요? 덜 줄까요? 적게 주죠. 그래서 이거 사실은 저는 구상이 민선 8개 맡았으면 이걸 월급에까지 한번 적용해보자. 그래서 한번 모델을 만들어버렸어요. 모델. 전국의 모델을. 이 양극. 근데 그걸 끝내야 있는 제가 중도에 그만두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그런 문제를 보너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 더 있는 사람 부담해서라도 우리가 충남형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저임금 근로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제 꿈이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도자기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충남 도자기 4대 목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도자기 때 뭐냐? 일단 아이 키우는 충남을 만들어야 된다. 저출산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어르신의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야 된다.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이 된다. 사회 양극화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야 된다. 네, 재정 여건을 만들려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이 4대 목표를 통해서 더불어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그건 기결이거든요. 그래서 참 말씀드리고, 근데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 단순한 의정자나 몇 사람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심각한 걸 인식하고 나갈 때만 가능하고, 그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 합의가 돼야 돼요. 이 양극화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 해결하는 거, 대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종사자들이 살 만큼 줘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또 어르신 문제, 저출산 문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위해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사회적 합의 중에 어떤 합의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더 여유 있는 사람, 더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내야만 해결의 단초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나름대로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야 되죠. 여기 이제 부산분도 있고 광주분도 있지만 부산 가덕도공항이 왜 필요해요? 제가 대통령이 절대 허락 안 해요. 14조, 14조. 대구 광주 고속도로가 있어요. 아마 이용객이 한 7,000명 될 거예요. 여기에 또 달빛 고속철도를 한다는 거 8조 원. 8조 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희망이 없는 나라에서 일본이요. 2000한 몇 년이라는 통계인데요. 몇 년 전 통계에서 7년 동안 일본이 철도 연장률이 얼마나 없어지냐? 600km가 날아갔어요. 왜 날아가요? 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일본이 지금 50만 명씩 줄어들어요. 우리 작년에 12만 줄었어. 나중에 우리도 50만 이상 줄어들죠? 근데 누가 타려고 이렇게 많은 고속철도를 놓고 고속도로를 놓냐고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청년한테 투자해야 됩니다. 청년한테.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이냐? 제가 도시한테 그런 말을 해요. 많이. 야,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충남 공직자, 우리 아는 사람이 임진할 때 의병장의 심정으로,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의 심정으로,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한번 이걸 임해보자. 모델 말을.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지도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분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자손한테 물려주고 손주, 손자가 지대를 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 지평할 수 없지만 촉구를 통해서도, 인식 전환을 통해서도 내가 대한민국 구하는 의병장이다. 내가 일제로부터 주권을 회복하려는 독립운동가다. 그런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인식하고 함께 이런 인식을
확산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